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코로나19가 재확산 국면이지만 고위험군인 60세 이상의 백신 4차 접종률은 아직 30%에 머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질병관리청은 현재 60세 이상 가운데 3차 접종 후 4개월이 지난 대상자의 4차 접종률이 35.4%이며 80세 이상 대상자의 4차 접종률은 55.9%라고 밝혔습니다. 삼계탕 등 닭요리 수요가 늘어나는 가운데 방역당국이 가금류와 야생주류의 내장에서 주로 발견되는 캠필로박터로 인한 식중독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캠필로박터 식중독 환자 수는 지난 2017년 101명에서 지난해 590명으로 급증했는데 환자의 47%가 초복이 있는 7월에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2011년 발생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와 관련해 당시 경영진이 127조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당시 경영진의 민사상 책임을 인정한 첫 판결인데 배상액도 일본 재판사상 최고액입니다. 대한출판문화협회는 외부 결제 아웃링크를 금지한 이른바 인앱 결제 의무화와 관련해서 구글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출판협회는 구글이 앱 제공 사업자에게 특정 결제 방식을 강제한 것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으로 막대한 손실을 초래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의 지난달 소비자 물가지수가 지난 1981년 이후 41년 만에 가장 큰 폭인 9.1%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지수에 유가 하락분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불만을 표시했지만 미 연준이 또다시 금리를 0.75%포인트 이상 대폭 인상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관측이 유력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코로나19 유행이 다시 확산하는 가운데 고위험군인 60세 이상의 코로나19 백신 4차 접종률이 아직 30%에 머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질병관리청은 14일 0시 기준 국내 60세 이상 가운데 3차 접종 후 4개월이 지난 대상자의 4차 접종률은 35.4%라고 밝혔습니다. 4차 접종 적극 권고 대상자인 80세 이상의 대상자 대비 4차 접종률은 55.9%입니다. 현재 코로나19 백신 4차 접종은 60세 이상을 대상으로 실시하되 80세 이상 연령층에게는 적극적으로 권고하고 있습니다. 면역 저하자와 요양병원 등 감염 취약시설 입소자도 4차 접종 대상입니다. 정부는 코로나19 재유행이 사실상 시작됐다고 보고 오늘 18일부터 50대와 18세 이상 기저질 환자 등에게 4차 접종을 권고하기로 했습니다. 당일 접종과 사전 예약은 18일부터, 예약 접종은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됩니다. 코로나19 유행세가 지금보다 커져서 감염 재생산 지수가 30% 상승할 경우 4주 뒤에는 하루 신규 확진자 수가 30만 명에 육박할 수 있다는 예측이 나왔습니다. 국가수리과학연구소의 최선화 연구원은 감염 재생산 지수가 지금보다 30% 높아질 경우 하루 확진자 수가 2주 뒤에는 8만 1,267명, 4주 후인 다음 달 10일엔 28만 8,546명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숭실대 심은하 교수 연구팀은 유효 재생산 지수를 1.5로 추정할 경우 신규 환자가 2주일 후 17만 9,265명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건국대 정은옥 교수 연구팀은 BA.5 변이가 우세종이 되고 전파력이 지금 최고 수준의 1.1배가 되는 것을 가정하고 확진자는 2주 후 5만 6,489명, 4주 후 13만 2,509명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인구 대비 병상 수가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평균보다 3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건복지부는 국민보건의료 실태조사를 통해 국내 전체 병상 수인 68만 5천 개를 인구 1,000명당 병상수로 환산하면 13.2개로 나타나 OECD 평균인 4.4개보다 3배 많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요양병상은 인구 1,000명당 5.3개로 OECD 평균인 0.6개의 8.8배에 달했습니다. 복지부는 이번 조사를 바탕으로 병상 수급을 예측한 결과 오는 2026년에는 최대 8만 2천 개 병상이 과잉 공급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병상 과잉 공급과 함께 지역 간 격차도 확인돼 앞으로 병상 공급 불균형 해소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네, 코로나19 유행 이후 의료 대응 체계가 코로나19 치료를 중심으로 전환된 이후 입원과 외래, 응급 환자 수가 감소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보건복지부 국민보건의료실태 조사를 통해서 코로나19 유행이 시작된 지난 2020년 입원과 외래, 응급 환자 수가 모두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입원 환자 수는 2016년에 1,280만 명에서 2019년 1,300만 명으로 늘었다가 코로나19가 유행한 2020년에는 1,130만 명으로 줄었습니다. 외래 환자 수도 2016년 7억 6천만 명에서 2019년 7억 9천만 명으로 늘었다가 2020년엔 6억 8천만 명으로 줄었습니다. 응급 환자 수는 2020년에 855만 5천 명으로 2019년 대비 16% 감소했습니다. 환자 수는 감소했지만 건강보험 수가와 급여 기준 변화 등으로 평균 진료비는 다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미크론의 하위 변이인 BA.5 바이러스가 각국의 우세종으로 자리 잡아가자 세계보건기구 WHO가 느슨해진 방역 태세에 경고 메시지를 냈습니다. 백악관은 취임 후 첫 중동 순방에 나선 조 바이든 대통령이 신체 접촉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밝혔는데 실제는 이와 달랐습니다. 보도에 김상호 기자입니다. 오미크론의 하위 변이인 BA.5 바이러스가 역대 최강의 전파력으로 각국의 우세종으로 자리 잡으면서 사망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 등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한 전 세계 일일 사망자 수는 지난 일주일 평균 2,200여 명으로 지난달 21일까지 평균에 비해 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같은 기간 일일 신규 확진자 수 역시 일주일 평균 56만여 명에서 92만여 명으로 65% 가까이 늘었습니다. WHO는 새 바이러스의 유입은 코로나19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점을 말해준다면서 각국은 마스크 착용과 환기, 거리 두기 등의 조치를 다시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New waves of the virus demonstrate again that the COVID-19 is nowhere near over. 아시아에 비해 코로나 방역 규제를 일찍 풀었던 유럽연합은 이번 BA.5 바이러스로 인해 이달 말 새로운 코로나19 대유행에 직면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We project that by the end of this month, the BA.5 sublineage will be the dominant variant in most of the EU countries. 미국도 연일 BA.5 바이러스의 전파력의 경계 수위를 높이는 가운데 CNN 방송은 BA.5 바이러스가 미국 전체 감염의 65%라면서 코로나19 팬데믹 시작 약 2년 반 만에 가장 전파력이 높은 최악의 바이러스가 왔다고 전했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 백악관은 취임 후 첫 중동 순방에 나선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코로나19 우려 탓에 방문 기간 신체 접촉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첫 방문지인 이스라엘에 도착해 라피드 임시총리 등과 주목 인사를 넘어 신체 접촉을 가까이 했고 2차 대전 당시 나치 독일의 유대인 학살 기념관을 찾아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YTN 김상호입니다. 네, 여름철 삼계탕이나 찜닭 등 닭 요리 수요가 늘면서 가금류와 야생 조류의 내장에서 많이 발견되는 세균인 캠필로박터로 인한 식중독 발생이 증가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 캠필로박터 식중독 환자 수가 지난 2017년 101명에서 지난해 590명으로 최근 계속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5년간 환자 1,971명을 분석한 결과 초복에 있는 7월에 발생한 환자가 전체의 47%인 925명이었습니다. 캠필로박터는 가금류 내장에 흔하게 존재하는 세균으로서 삼계탕이나 찜닭 등을 완전히 조리하지 않거나 생닭을 세척하는 준비 단계에서 다른 식재료나 조리기구의 균이 교차 오염되는 것이 식중독 발생 원인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전주보다 2배 늘어나는 더블링 현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부 역시 6차 재유행이 시작됐다고 보고 재유행에 대비한 대응 방안을 내놨는데요. 네, 자세한 상황 코로나19 브리핑에서 알아보겠습니다. 백순영 가톨릭대 의대 명예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최근 확진자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전주 대비 2배 이상 확진자 수가 늘어나는 더블링 현상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제는 코로나19 6차 유행이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뭐 6차라고 따지기는 좀 그런데 지금 확산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오늘 39,196명 어제 대비해서는 1,000명가량 줄었지만
주간 일평균, 즉 한 주일 동안에 하루 평균 얼마 나왔냐 하면은 27,076명인데 이전 주는 13,226명이었으니까 이 2배 이상 늘어난 상황이고요. 네. 또 위중증 환자는 69명, 사망 6명, 중환자가 동실 11%로 이 부분은 아직까지는 그 안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만 네. 사실은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2, 3주 시차를 두고서 이 위중증 환자 사망자가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조금 더 살펴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방역당국에서 발표한 거 하나 특이한 점은 BA 2.75 켄타우루스라는 네네. 이 바이러스가 국내에서도 첫 확진자가 나왔다는 것인데요. 예. 인천에 거주하시는 분인데 7월 8일 날 증상이 발생했고 11일 날 확진됐는데 이 부분에 이제 역학조사를 통해서 14일간 앞으로 역학조사를 계속 접촉자를 관리할 예정으로 있는데 문제는 이분이 해외 여행력이 없다고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예. 지역사회 발생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지역사회에서도 이 2.75 이게 인도에서 5월 말경에 발생을 했고 전 세계적으로 10개국 이상에서 지금 발생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예. 그 확산세는 좀 뚜렷하지 않지만 여러 가지 유전자의 특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봤을 때에는 BA5가 지금 전파력이 제일 강하고 거의 전 세계적으로 우세종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이후에도 이 BA 2.75에는 또 재감염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어서 좀 네. 우려가 되고 있는 변이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더블링 현상이 이어지면 그 다음 주면 10만 명 돌파도 가능할 것 같은데 그 예상 숫자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그 예상은 굉장히 어렵습니다만은 지금 더블링되는 시기, 즉 일주일에 2배씩 늘어나기 때문에 사실은 뭐 5천 명 수준에서 10,000명, 20,000명, 40,000명 그리고 다음 주가 되면은 뭐 8만 명 정도까지 예상은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네. 사실은 우리가 오미크론 처음에 유행할 때는 그런 속도로 갔습니다. 네. 하지만 지금은 좀 우리 국민들의 면역도가 좀 다른 시기라서 이것이 계속 더블링이 일주일 간격으로 나와서 다음 주가 지나면서 10만 명이 넘어갈 것이냐 하는 데는 좀 의문이 들고요. 결국은 어느 정도 수준에서 정체가 될 것인데 제가 예상하기로는 한 10만 명 정도 수준에서는 정체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할 수가 있는 것이 재감염 사례가 아무리 많다고 해도 우리가 면역도가 적었을 때랑 지금 1,800만 명 이상이 감염되고 이 실제로 숨은 감염자도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예방 접종률도 점점 높아지고 있고요. 예. 사실은 이 확진자의 수는 뭐 그렇게까지 크게 갑자기 20만 명까지 올라가거나 뭐 한 주 만에 또 10만 명이 되거나 하는 일은 생기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요. 또 네. 하나 좀 우리가 안심해도 될 만한 부분들은 이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에도 확진자의 증가 추세는 급격하지만 네. 사실은 위중증 환자나 사망자는 다소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네. 이 시기만 잘 넘어가면은 사실은 다시 안정적으로 돌아갈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네, 지금 어쨌든 그 예상보다 제2유행이 좀 빨라진 것 같은데 여기에 대비하기 위해서 정부가 방역 대응을 발표를 했습니다. 4차 접종을 50대까지 늘리겠다, 또 기저질 환자까지 늘리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이번 대응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 뭐 지금으로서는 적절한 조치라고 봅니다. 이 사회적 거리두기로 다시 돌아간다고 하더라도 이 BA5와 같은 강력한 전파력을 가진 바이러스에 대해서 얼마나 그 효과가 있을지 오히려 부작용이 훨씬 더 클 수밖에 없기 때문에 현재의 방역 태세는 유지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 예방 접종에 있어서는 50세 이상으로 확대하면서 더 중요한 것은 18세 이상 기저질환자는 전부 접종을 받을 수 있게 했다 하는 것과 의료기관 종사자라든지 감염 취약시설 입소 종사자들은 다 맞을 수 있는 상황이 된 것이고요. 또 하나 한 것이 이제 원스톱 의료기관이 지금 6,300개 정도 되는데 이것을 이번 달 안으로 10,000개 정도로 확대하겠다 하는 것으로 유행에 대비해서 병상을 추가 확보를 해서 20만 명 이상이 확진자가 나오더라도 대응 가능하겠다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입국 시에 지금까지는 3일 이내에 PCR 검사를 받게 되어 있었던 것을 하루 안으로 하고 그 하루 안에 음성이 나올 때까지는 자가격리를 권고한다. 이건 의무는 아닙니다.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좀 아쉬웠던 부분은 진단검사를 좀 PCR을 늘려서 임시 선별검사소를 전에 수준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늘려서 무료로 PCR을 받게 하는 것이 좋지 않았겠나 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또 여러 가지 상황들에서 집단 발생을 막기 위해서는 요양병원, 요양원에서의 집단 발생이 일어나지 않게끔 확진자가 발생했을 때 코호트 격리를 하지 말고 바로 딴 병원으로 옮겨서 격리하면서 치료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마련해야 되는데 지금 방역당국의 입장에서는 그 확진자가 발생했을 때 그 병원 안에서 그 요양병원, 요양원 안에서 의료진을 추가로
거기에 파견을 해서 치료를 하겠다 하는 방식인데 이렇게 되면은 네. 사실은 그 접촉자들이 점점 늘어나면서 집단 발생이 일어날 가능성이 항상 있는 것인데 지난주만 하더라도 파주에서 128명이 일주일간에 집단 발생이 일어난 경우가 있었거든요. 네. 여기도 지금 코호트 격리를 하고 있다는데 이 부분은 좀 개선이 돼야 되지 않을까. 지금 요양병원을 지정을 해서 치료 가능한 요양병원으로 바로 격리를 함으로 해서 좀 확진자가 집단 발생이 되지 않게끔 하는 부분들이 좀 더 되었으면 좋지 않았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자, 그런가 하면 또 이번 유행이 이전 유행과는 이제 가장 다른 게 바로 방역 당국이 거리두기를 도입하지 않겠다라고 밝힌 점인데요. 이렇게 되면 거리두기를 하지 않는 첫 유행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자율 방역만으로도 대응이 가능할까요? 뭐 지금으로서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지금 하고 있는 방역 통제는 실내 마스크하고 일주일간의 자가격리 확진자에 한해서의 이런 상황인데 여기서 지금 거리두기로 다시 강화한다고 할지라도 사실은 유행을 통제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방역 수칙, 즉 마스크 잘 쓰고 손 잘 씻고 또 자율적으로 좀 모임을 자제하고 또 그다음에 아프면 좀 집에서 쉬고 바로 진단받고 조기에 처방을 받아서 위중증 사망을 예방하는 이런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역 전략이 지금으로서는 맞는 전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앞서서 백신 접종 4차 접종 대상자가 확대됐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런데 어쨌든 백신이 지금 BA.5에 대한 백신이 아니기 때문에 맞아도 또 걸릴 수 있다 이런 회의론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 50대까지 접종을 확대해도 실제로 접종이 많이 이뤄질 걸로 보십니까? 그렇게 많이 이루어지지는 않겠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지금 기존의 백신이라는 것은 2020년도 초에 우한 바이러스를 기반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BA.5뿐만 아니라 오미크론 BA.1이나 BA.2에도 거의 감염 효과는 없었던 것이거든요. 예. 뭐 그 이전에 알파, 베타, 델타 계속 이 면역 회피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감염 예방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지만 60대 이상 고령층, 특히 80대 이상의 고위험군인 경우에 있어서는 주기적으로 예방 접종을 함으로 해서 감염 예방 효과는 좀 기대하기 어렵지만 위중증 예방하는 효과는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적극 권고하는 상황인데요. 사실은 80대 이상도 지금 50% 좀 넘는 상황이고 60대인 경우에 있어서는 20% 좀 넘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기저질환을 갖고 있지 않으신 분들의 경우에 있어서는 50대에서 아마 예방접종의 수용성은 상당히 떨어질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데 사실은 확대를 한 의미가 예방접종을 받을 기회를 주는 허용했다는 의미가 훨씬 더 클 수가 있기 때문에 네. 본인이 원한다면 언제든지 예방접종을 받을 수가 있는데 실제로는 3차 접종까지 받으신 분들이 4개월이 지났다고 해서 이 예방접종에 의한 중증 예방 효과를 기대하기는 사실은 이득이라고는 좀 기대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서 수용성은 상당히 떨어질 것으로 보이지만 어찌됐든 모든 연령층에서 면역력이 약화되신 분들, 기저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주기적으로 예방접종을 함으로 해서 위중증을 좀 예방할 수 있는 그런 효과는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고위험군에 대한 중증 예방 효과를 기대하면서 아마 이런 조치를 내놓은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자, 이 백신 그 접종에 대한 수용성이 떨어질 수 있다라는 점을 좀 우려를 해주셨는데, 자 그렇다면 그럼에도 우리가 백신을 맞으라고 지금 계속 방역 당국에서 권고를 하지 않습니까? 그 맞았을 때 이점에 대해서 조금 더 정리를 해주시죠. 예, 맞았을 때 이점이라고 하면은 지금 장기적으로 중증 예방 효과를 가질 수 있다 하는 네. 것인데 기저질환이나 면역 약화 환자인 경우에 있어서는 항체가 생기더라도 상당히 짧은 시간밖에 유지가 되지 못하고 예. 세포 면역이라는 것들도 면역이 잘 생기지 않기 때문에 좀 더 짧은 시간 안에 기간 동안에 주기적으로 예방 접종을 받을 필요가 있는 그런 이득이 기대되는 상황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군요. 이제 BA.1에 대한 개량 백신이 지금 상용화되어 있는 순간인데 아직까지도 그것이 승인을 받고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그것이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미국의 경우 지금 FDA에서 BA4나 BA5에 대한 개량 백신을 만들어달라고 권고하고 있고 이것이 아마 10월이나 11월 정도에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만약에 이 개량 백신이 우리 손에 들어온다면은 그때에는 고위험군들은 물론이니와 유행이 좀 확산된다면은 고령층들 또는 일반 젊은 층들도 한 번 더 맞는 것이 의미가 있겠습니다만은 지금으로서는 지금의 기존의 백신으로서는 사실은 여러 가지 이득이 좀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서 좀 여러 부분에서 수용성이 떨어질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서 이득을 지금 생각하기에는 기존의 백신으로서는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백신 접종이 위중증을 막는 데는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즘 또 감기나 냉방병으로 인해서
증상이 나타나도 코로나19가 아니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또 있더라고요. 코로나19와 냉방병, 감기를 좀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뭐 이게 절대적으로 구분을 할 수가 네. 없겠죠. 다 똑같은 증상이 예. 나타나는데 냉방병이라 하면 사실은 그 냉방에 의해서 걸리는 병이라고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아, 네. 냉방병이라고 하면 뭐 두통, 인후통, 콧물, 권태감, 설사, 뭐 심하면 근육통, 관절통까지 나오지만 이것은 감염에 의한 것이 아니고 몸의 컨디션이 나빠지면서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예. 감염에 의한 발열이라든지 혹은 이 미각, 후각 상실이라든지 이런 건 안 나타나겠죠. 예. 네. 하지만 이 공조라는 게 우리가 여름철에 문제가 있는 것이 중앙 공급 방식의 공조에서 창문을 열 수 없는 상황이고 중간에 살균 과정이라든지 혹은 환기 과정이 없는 상황에서는 이 공간에 있는 여러 가지 유해 물질들 네. 또 병원균들이 점점 축적되면서 그것들이 우리 몸에 감염돼서 뭐 라이노바이러스라든지 아데노바이러스, 코로나19 이외의 코로나 바이러스들 감기가 일으키는 바이러스들이기 때문에 네. 우리의 호흡기들, 코나 목이 건조되어 있는 상황에서 면역력이 떨어지고 그런 바이러스들이 감염이 되거나 하게 되면은 결국은 감기가 걸리기 쉬운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여름철에는 이렇게 장시간에 걸쳐서 실외와 실내의 온도 차이가 큰데 노출되는 시간을 좀 줄여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또 환기를 좀 자주 시킴으로 해서 이런 네. 부분들을 막을 수가 있기 때문에 또 몸의 체온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뭐 겨울옷이라도 끊어서 좀 몸의 체온을 유지하는 이런 방식들을 통해서 감기에 걸리지 않게끔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상황이고요. 이 냉방병이라든지 혹은 감기라든지 이것들 증상만으로 구분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다 예, 예. 하는 것과 또 레지오넬라라는 세균성 질환도 있어서 네. 이 냉방을 하는 중에 있어서 냉각수에 레지오넬라라는 세균이 감염되게 되면 여러 사람들이 공조에 의해서 대규모 집단 발생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어서 네. 이런 증상이 의심될 경우에는 이제 혈액 검사, 혈청 검사라든지 이 가래나 콧물 같은 데 검사를 통해서 그것이 레지오넬라증은 아닌지도 좀 검사해 볼 필요가 있는 시기라고 보겠습니다. 예. 뭐 BA5 그리고 BA2.75 그리고 또 여름 휴가철 이동도 있고 냉방기 사용까지 코로나19가 급증할 수 있는 요인들이 굉장히 많은 요즘인데요. 더 철저한 방역 대책 준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한국 유일의 과학 전문 채널 YTN 사이언스의 제6기 시청자위원회가 첫 회의를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학계와 산업계, 사회관계망 분야에 덕망 있는 전문가 8인으로 구성된 시청자위원회는 앞으로 YTN 사이언스 방송 콘텐츠의 발전을 위해 평가와 조언, 건의 등의 활동을 하게 됩니다. 시청자위원장으로 선출된 김도연 교수는 과학이 일상에 더 가까워지는 시기에 YTN 사이언스의 역할이 더 중요하다면서 시청자들을 만족시킬 수 있도록 응원은 물론 쓴소리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오장균 YTN 대표는 사이언스는 그동안의 노력으로 유튜브 구독자 60만 명의 대한민국 대표 과학 전문 방송으로 우뚝 섰다며 더 큰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시청자위원회의 깊은 관심과 조언을 당부했습니다. 시청자위원회 구성은 방송법에 따라 종합편성이나 보도 전문 방송 사업자에게만 부과되는 의무이지만 사이언스 TV는 방송의 질적 향상과 시청자의 권익 확대를 위해서 시청자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한출판문화협회는 구글이 지난달부터 외부 결제 아웃링크를 금지한 이른바 인앱 결제 의무화와 관련해 구글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출판문화협회는 구글이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모바일 콘텐츠 등 제공사업자에게 특정한 결제 방식을 강제한 것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서울경찰청에 고발장을 냈습니다. 협회는 구글이 일방적으로 약관을 개정해 서비스 제공자가 반드시 인앱 결제를 이용하게 하고 수수료가 저렴한 외부 사이트 등으로 연결을 막는 방식으로 인앱 결제를 강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협회 관계자는 국내 디지털 콘텐츠 산업의 피해가 막심하다며 막대한 경제적 손실과 고객 감소로 이어지고 국내 디지털 콘텐츠 산업의 경쟁력이 영구히 상실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계 최초의 필즈상 수상자 허준희 교수는 필즈상 수상 기념 공개 강연에서 페르마의 정리나 사색 정리 등 수학계 유명한 정리를 증명함으로써 인간의 사고방식을 이해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허 교수는 수학계 난제 해결이 꼭 반도체 제조에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오거나 은행의 보안 시스템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은 아니라며 이를 통해 인간이 어떤 직관과 편견을 가졌는지 알 수 있기 때문에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습니다. 허 교수는 지난 2012년 수학계 난제인 리드 초축을 해결하면서 수학계 스타로 떠올랐고 2018년 로타 초축을 해결하는 등 10여 개의 난제를 해결하면서 올해 필즈상을 받았습니다. 고등과학원과 대한수학회가 주관한 이번 강연에는 사전 신청을 한 일반인 250명 이상이 참석했습니다. 일본 법원이 후쿠시마 원전 사고 당시 운영사인 도쿄전력 경영진에게 127조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네, 일본 재판 사상 가장 많은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한 재판부는 당시 경영진의 안전의식이 근본적으로 부족했다고 질타했습니다. 도쿄 이경아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1년 뒤 운영사인 도쿄전력 주주들이 당시 경영진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거대한 쓰나미에 대비해 방조제 건설 등 안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사고를 막지 못했다는 겁니다. 원고 측은 피해 주민 배상과 폐로 등을 위해 도쿄전력이 부담한 약 209조 원을 경영진이 회사에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일본 법원은 이 중 약 127조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당시 경영진은 그 정도 쓰나미를 예측하지 못했고 알았더라도 대비할 시간이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장은 이들에게 안전의식과 책임감이 근본적으로 결여됐다는 뼈아픈 지적도 내놨습니다. 原発はひとたび事故を起こせば取り返しのつかない被害を命と環境に与えます。そのような原発を運転する会社の取締役には他の会社とは比較にならない大きな責任が伴います。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둘러싸고 일본 법원이 당시 경영진의 민사상 책임을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배상 금액도 일본 재판 사상 최고액입니다. 하지만 피해 주민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일본 최고재판소는 정부 책임이 없다고 지난달 판결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이번 소송 결과가 앞으로 원전 재가동에 미칠 영향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今後も原子力を活用していく上では安全神話に陥って悲惨な事故を防ぐことができなかったという反省を言っておきたいとも忘れることなく、いかなる事情よりも安全性を優先をさせ、国民の懸念の解消に全力を挙げていく考えであります。 일본 정부는 원자력규제위원회가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한 경우 지역 주민의 이해를 얻어 원전 재가동을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도쿄에서 YTN 이경아입니다. 미국의 지난달 소비자 물가지수가 41년여 만에 최고치로 급등하는 등 물가가 전문가들의 예상보다 더 급격하게 오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2달 연속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워싱턴 강태욱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미국 노동부는 지난달 소비자 물가 지수가 지난해 같은 달보다 9.1% 상승했다고 발표했습니다. 1981년 11월 이후 41년 7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입니다. 또 월스트리트 저널이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보다도 웃돌았습니다. 전달 대비 상승률도 1.3%를 기록해 5월에 1%보다 더 높아졌습니다. 식료품이 12.2%, 신차가 11.4%, 특히 항공권은 34%나 급등했습니다. Just how dramatically those elevated gas prices and energy prices have flowed throughout the economy, particularly when we go look at food is another sector, but then I would note things like shelter and new and used cars continue to rise as well. 바이든 대통령은 받아들이기 어려울 정도로 높고 구닥다리 통계라고 비난했습니다. 6월 중순 이후 가격이 내려갔던 유가의 거의 30일간 하락분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또 밀과 같은 다른 상품은 이 보고서 이후 가격이 급격히 하락해왔다고 강조했습니다. June CPI data is already out of date because energy prices have come down substantially this month and are expected to fall further. And the cost of gas in July is already down 7% from the June peak. 전문가들도 최근 하향 안정 조짐을 보이는 유가와 곡물 등의 가격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물가를 잡으려는 연준의 행보는
더 가속할 것으로 보입니다. 연준이 주시하는 변동성이 큰 에너지와 식품을 제외한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가 전달 대비 0.7% 상승해 5월에 0.6%보다 더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이번 달 회의에서도 대폭 인상 가능성이 커지면서 0.75%포인트 인상인 자이언트 스텝이 또 단행될 것이란 관측이 유력해진 가운데 더 대폭인 1%포인트 인상 가능성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방금 전해드린 것처럼 미국의 기준금리가 가파르게 더 오를 예정이어서 조만간 한미 간 금리가 역전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각국의 물가 잡기 총력전에도 경기 침체 속도가 더 빨라질 경우 스태그플레이션이 현실화할 거란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강희경 기자입니다. 한국은행이 빅스텝을 단행하면서 한국과 미국의 기준금리 격차는 일단 0.5%포인트로 커졌습니다. 관건은 미국 연방준비제도,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의 이번 달 기준금리 인상 폭입니다. 지난달에 이어 다시 자이언트 스텝, 즉 0.75%포인트 인상에 나서면 미국의 기준금리가 더 높아지게 됩니다. 나아가 기록적 물가 상승에 맞서 1%포인트를 한꺼번에 올리는 울트라 빅스텝을 단행할 거란 전망마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결과든 2년 반 만에 한미 간 기준금리가 역전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인 겁니다. 금리를 큰 폭으로 인상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금리가 역전될 텐데 과거에도 저희가 금리 역전이 된 경우가 3차례가 있었고 문제는 기준금리가 미국보다 낮아지면 국내에 외국인 투자금이 빠져나가게 되고 그 여파로 원화 가치가 더 떨어질 가능성이 커진다는 점입니다. 원달러 환율 상승은 국내 물가 상승을 부추기는 만큼 인플레이션 압력도 커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원화가 약세가 나타나면 같은 물건을 수입해도 더 많은 달러를 지급해야 합니다. 이게 수입 물가를 올리고 이게 또 시차를 두고 국내 소비자 물가에 기름을 부을 수 있기 때문에 우려와 달리 자본 유출 정도가 심하지 않더라도 경기 침체 가능성은 여전히 한은의 고민거리입니다. 수출이 줄고 실질 소득이 감소해 소비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자금 조달이 어려워진 기업은 투자를 꺼리게 됩니다. 기준금리 인상이 물가는 잡지 못한 채 저성장의 늪에 빠지는 스태그플레이션을 유발할 거란 우려가 커지는 이유입니다. 이미 22년 하반기는 경기 침체 국면에 진입했다. 근데 우리나라는 특별히 고물가라는 부담을 안고 경기 침체에 진입한 것이기 때문에 이름하여 스태그플레이션이 시작됐다라고. 이에 따라 한은이 연말까지 금리 인상 기조를 이어가면서도 다시 한번 빅스텝에 나설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무더위와 장마, 여기에다 예측할 수 없는 게릴라성 폭우와 태풍까지 여름철 날씨는 종잡을 수 없어서 사람들에게 더욱 민감하게 다가오는데요. 국민들께 가장 정확한 일기를 미리 알리기 위해 진땀을 흘리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네, 바로 기상청 사람들인데요. 오늘 과학의 달인에서는 기상청 분들을 대표해서 유희동 기상청장과 함께 날씨와 예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청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네, 갈수록 이상기후 현상이 잦아지면서 날씨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청장님께서 직접 나오신다고 해서 준비한 질문이 많이 있거든요. 네. 자, 우선 지금이 여름인데 우리나라 여름철 날씨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부터 정리해 주시죠. 예, 우리나라 여름철 특징이라고 하면 장마, 집중호우, 폭염, 그리고 태풍 이 4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네. 이 모든 것이 북태평양 고기압을 빼놓고는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네. 예, 이 북태평양 고기압은 지구상에 존재하는 기단 중 가장 센 녀석입니다. 덩치도 크고요. 네. 그리고 그에 걸맞게 한번 자리를 잡으면 좀처럼 움직이질 않습니다. 그런데 또 이러한 거인 같은 친구가 매일 일변화도 하는 등 매우 까다로운 기단입니다. 예를 들어 이 기단이 북쪽에서 내려온 차가운 공기덩어리를 만나면 장마가 됩니다. 네. 집중호우, 폭염, 태풍도 북태평양 고기압과 관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여름철 예보의 성패는 이 북태평양 고기압을 잘 파악하고 변화를 예측할 수 있느냐 여부에 달려 있다는 것이 우리나라 여름철의 가장 큰 특징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네, 지금 이 북태평양 고기압이 그러면 앞으로 남은 올여름 날씨에 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궁금하거든요. 예, 올여름 날씨를 전망해 본다면 본격적으로 북태평양 고기압이 영향권에 들면서
덥고 습하겠으며 기온은 평년보다 높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여름 동안 폭염이 평년보다 많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강도는 여러 변수가 있어 주변 기압계를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18년과 같은 티벳 고기압이 기승을 부려서 대단한 폭염이 있었습니다. 네. 그렇지만 현재 기압계의 패턴을 보면은 18년 같지는 않게 되겠지만 어쨌든 평년보다는 기온이 더 높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강수량은 7월에는 평년보다는 비슷하거나 적은 경향이 있겠지만 8월에는 평년과 비슷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18년 그 최악의 더위 때보다는 좀 낫지만 그래도 평년보다는 조금 더 더울 것으로 예측이 된다라는 말씀이신데요. 그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자, 이 여름철 날씨는 원래도 변덕이 심하지만 갈수록 기후변화 영향 때문에 갈수록 더 예측하기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보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 기상청은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나요? 우리나라도 기후변화, 기후위기로 이제까지 경험하지 못한 이상기상 현상을 매우 빈번히 접하고 있습니다. 네. 기상청의 베테랑 예보관들조차도 그들이 경험하지 못했던 현상에 대해 매우 곤혹스러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최고의 예보를 위해서는 우선 기본에 충실해야 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보 역량을 좌우하는 3가지 요소가 있는데요. 첫째는 우리 현상을 잘 파악할 수 있는 양질의 관측 자료가 필요하고요. 슈퍼컴에서 구동되는 수치 예보 모델의 성능,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보를 결정하는 예보관의 역량입니다. 예보 역량은 이 3가지 요소의 최소값에 따라 결정하기 때문에 어느 한 가지만 높아서는 되는 것이 아니라 이 3가지 요소가 모두 동반 상승해야 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모두가 동반 상승하도록 애를 쓰고 있고요. 이러한 우리의 노력 이상으로 워낙 이상 기상 현상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서 위의 기본적인 업무를 충실히 하는 것 외에 인공지능의 접목보다 효율성 높은 위성 자료의 활용, 위험 기상 시 관측의 보강 등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 있고 앞으로도 더 노력하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요즘에 이상기후가 굉장히 잦은데요. 저는 그중에서 가장 힘든 게 게릴라성 폭우더라고요. 우산을 갖고 오지 않았는데 갑자기 비가 오니까 너무 그런데요. 이걸 예측할 수 있는 방법이 또 있을까요? 비가 와도 많이 오죠, 한꺼번에. 폭우가 내리기 위해서는 비의 원료가 되는 수증기가 많아야 하고요. 수증기를 비로 바꿔주는 구름이 강하게 발달해야 하고 마지막으로 구름이 오랜 시간 유지하고 머물러야 합니다. 그래서 예보관들은 폭우 예측을 위해서 이 3가지 부분, 수증기량, 구름, 발달, 그리고 구름의 정체를 집중적으로 조사 분석하고 있습니다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와 같은 게릴라성 폭우를 예측하는 기술은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선진국에서도 아직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와 같은 폭우는 실제 짧은 시간에 예측할 수 있도록 그 목표를 초단기 예측에 집중해서 현재 기술을 축적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변화무쌍한 날씨를 예측하느라고 정말 노고가 많으신데요. 그렇다면 기상청이 올해 새롭게 추진하는 정책이나 새롭게 도입하는 신기술, 어떤 장비 이런 게 있을까요? 올해 새로운 정책 중 국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몇 가지는 우선 기후변화와 관련된 내용하고요. 도로기상 등 특이기상,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생산 지원 및 도심 항공교통 등 새로운 산업에 대한 기상 지원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먼저 올해 하반기부터는 국민들이 기후변화에 보다 정밀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새로운 기후변화 시나리오 기반의 전국 3,500여 개의 읍면동별 기후변화 전망 정보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또한 도로 살얼음으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실황 기반의 도로위험 발생 가능성 정보를 제공하고자 인공지능 등을 활용하여 그 내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또한 신재생 에너지 발전량 예측 지원을 위한 특화 기상 예측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기상 실황, 예측 정보 수집 저장 활용 통합 플랫폼 구축하여 지역별 요소별 상세 예측 정보를 실시간 공유를 통해 지원할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시작 단계에 불과하지만 미래에 예상되는 기상 정보 수요에 대비해 기상기후 데이터와 신기술을 융합한 도시 에너지, 헬스케어, 도심 침수 등 안전 관련 기상 서비스와 한국형 도심 항공교통 맞춤형
도심항공 기상 서비스를 위한 기상기술 개발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네, 기상청이 정확한 날씨를 전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기술 개발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작년부터 슈퍼컴퓨터 5호기가 또 네. 운영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슈퍼컴퓨터가 예보에 활용되었는지 또 어떤 용도로 사용되고 네.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기상청은 2000년도에 슈퍼컴퓨터 1호기 도입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슈퍼컴퓨터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네. 현재 사용 중인 슈퍼컴퓨터 5호기는 작년 6월에 도입해 10월부터 현업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예보 역량에 관련된 3요소 중 직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하나가 고품질의 수치 예보 모델입니다. 예. 이 수치 모델은 컴퓨터에서 구동되는 소프트웨어로서 그 처리와 계산해야 할 자료의 양이 매우 방대하기 때문에 슈퍼컴퓨터에서만 구동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슈퍼컴퓨터는 예보 업무에 필수적인 수치 예보 모델을 구동시키기 위한 필수 불가결한 하드웨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소프트웨어인 수치 예보 모델이 처리하고 계산해야 하는 자료의 양이 매년 급속도로 증가하기 때문에 슈퍼컴퓨터도 주기적으로 그 성능을 향상시켜 주어야 합니다. 네. 따라서 세계 기상센터에서는 약 5년을 주기로 새로운 슈퍼컴퓨터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현재 충북 오창에 위치한 국가기상 슈퍼컴퓨터 센터에 설치 운영되고 있는 슈퍼컴퓨터 5호기는 대한민국 독자 기술로 개발한 한국형 수치예보 모델의 운영과 개선 그리고 기후위기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미래 예측, 즉 기후변화 시나리오 생산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야말로 날씨 예측의 가장 중요한 핵심 자산이라고 볼 수 있겠군요. 네. 자, 그런가 하면 얼마 전에 기상청을 주제로 한 그 드라마가 방영돼서 많은 인기를 끌었습니다. 거기서 그 기상 관측용 선방이나 차량처럼 평소에 네. 좀 보기가 어려웠던 그런 장비들이 나와서 신선하게 느껴졌는데요. 실제로 기상청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이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소개해 주실 게 있을까요? 예, 말씀하셨다시피 주로 기상청 업무의 기본이 되는 관측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장비들이 육상에 그리고 전국 바다에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네. 지상, 해상 그리고 원격 탐사 장비까지 입체적으로 대기 상태를 파악하기 위한 관측 장비들이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네. 자동 기상 관측 장비 전국에 약 650여 개가 있고요. 고층을 관측할 수 있는 고층 장비, 위성, 레이더, 기상 관측선, 기상 항공기, 기상 관측 차량, 그리고 바다의 상태를 관측하는 부위 등 해상 관측 장비 등이 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이와 더불어 고가 장비인 슈퍼컴퓨터도 빼놓을 수 없는 자산이고요. 예. 보강되어야 할 부분은 우선 바다 쪽 상황과 고층 상황을 현재보다도 더 조밀하게 파악하기 위한 장비 보강이 필요합니다. 또한 도심에서 여러 가지 인간 활동으로 변화하는 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도심 관측망의 대대적인 보강, 그리고 미래 산업인 도시 항공교통 기상 서비스에 필요한 낮은 층의 연직 기상 상황을 위한 관측 장비 또한 필요한 장비들입니다. 이와 더불어 신재생 에너지 산업 자원을 위한 바람, 일사량 자료의 보완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기상청 분들이 또 이 같은 장비들로 정확한 날씨를 전하기 위해서 항상 노력하고 계시지만 고민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 기상청이 날씨는 잘 맞추면 본전, 하나라도 틀리면 욕을 대박 먹는다 막 이런 말이 있잖아요. 예. 기상청이 겪는 애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예, 기상청은 매일 국민들과 최일선의 접점을 갖고 있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정부기관으로서는 국민들로부터 매일매일 그날의 성적표를 받고 있는 기관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들께서 맞는 예보는 기억하지 못하시고 틀린 예보만 기억에 남는다는 태생적인 한계가 있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어려움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또한 교육 수준 등 우리나라 수준 높은 국민들을 만족시키기에는 미국, 영국, 일본 등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보유한 나라들보다도 우리 기상청이 더 잘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단지 예보는 확보가 아니라는 점을 좀 더 이해해 주셨으면 저희 애환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중국과 함께 기상 업무가 가장 빠르게 발전한 나라로 우리나라를 꼽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업무 발전은 국민들의 높은 수준과 이에 걸맞는 여러 가지 애정 어린 질책 때문이라고 국민들의 질책 때문이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철저히 국민의 눈높이에 맞춘 예보를 포함한 기상 업무를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기상청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응원이 또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청장님께 또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제 신임 청장이시잖아요. 네. 임기 중에 꼭 이루고 싶은 성과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포부라기보다는 오랫동안 가지고 있던 꿈들을 좀 실현시키는 데 매진하고자 합니다. 네. 우선 우리 직원들이 서로 신뢰하고 아끼면서 성취감을 얻는 행복한 기상청이 되도록 만들고 싶고요. 업무로는 기상청이 생산한 예보와 특보를 통해 우리나라에서 기상재해로 인한 사망자가 0명이 되는 해의 원년을 제가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비슷한 맥락이긴 하지만 우리 기상청이 생산하는 예특보를 포함한 기상정보가 우리 사회의 빛과 소금과 같은 가족 다음으로 신뢰받는 정보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와 같은 경쟁력을 바탕으로 최소한 5개 이상의 세계 최고 기술력을 확보해서 미국, 영국, 일본 등 기상 선진국 전문가들이 우리에게 와서 그들이 우리말을 배우든 통역을 동반하든 우리 직원들에게 이것 가르쳐달라, 저런 정보 좀 달라 하는 모습을 보았으면 합니다. 네. 그리고 다음과 같은 내용을 좀 우리가 선도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제가 재임하는 동안 만들고자 합니다. 첫째, 예보 기술과 인공지능을 접목시키면서 위성 데이터를 첨단 기술과 접목시켜 가성비 높은 의미 있는 자료로 재탄생시키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는 기후위기 시대에 대응의 근본이 되는 기후변화 시나리오의 재현 및 근미래 예측 등을 포함하는 타국보다도 더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기후 예측 시나리오를 만들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름철 가장 고민스러운 북태평양 고기압 구조를 파악하기 위해 우리나라 주도의 일본, 중국, 미국 등이 참여하는 북태평양 고기압 집중 관측 국제 프로젝트를 우리나라 주도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오늘 유이동 기상청장님을 모시고 이 기상청의 애환과 또 앞으로의 포부 이런 여러 가지를 들어봤는데요. 이렇게 날씨 정보를 전달해주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하루하루가 안전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조선의 표준시계인 자경루의 핵심 작동 원리를 규명해 복원 설계에 성공했습니다. 국립중앙과학관은 자경루의 핵심 장치인 주전의 작동 원리를 규명하고 실물에 가깝게 복원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2021년 서울 인사동에서 출토된 동판과 구슬 방출 장치는 절기마다 자경루에 바꿔 끼워 동력을 전달하고 시각을 조절하는 경점용 주전으로 중종 때인 1536년 창경궁에 들어선 새 보루각에 사용됐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연구팀은 이번에 연구한 내용을 토대로 국립고궁박물관에서 전시 중인 자경루를 이관해 원형에 더 가까운 자경루로 다시 복원해 전시할 계획입니다. 네, 국내 연구진이 전기자동차 배터리를 15분 만에 90% 정도를 충전할 수 있는 양극 소재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울산과학기술원 교환 창업 기업인 SM랩은 리튬이온 배터리의 고속 충전 특성을 개선할 수 있는 단결정 양극 소재 기술을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개발한 기술은 음극의 흑연을 그대로 사용하면서 양극 소재에 들어가는 코발트 비율을 기존 5% 이상에서 2% 미만으로 표면 구조 또한 단결정으로 바꿨으면 이를 통해서 수명 특성이 30% 이상 향상했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섭씨 300도 고온에서도 미세한 힘으로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친환경 압전 소자를 세계 최초로 개발했습니다. 한국원자력연구원과 경북대 공동연구진은 미세 도핑 방식으로 친환경 압전 물질인 칼륨, 소듐, 니오베이트를 분말 형태로 만든 뒤 이 분말을 열적 안정성이 뛰어난 폴리이미드 고무자와 결합시켜 고온에서도 작동 가능한 압전 소자를 만들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진이 개발한 압전 소자는 섭씨 300도에서도 전기를 생산했는데 이는 세계 최초입니다. 연구진은 후속 연구를 통해 고온과 방사선에서도 버틸 수 있는 원전용 스마트 센서 개발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카이스트 선정 올해 콘셉트카로 승용차는 BMW의 i 비전 서큘러가 상용차는 현대차의 트레일러 드론이 각각 뽑혔습니다. i 비전 서큘러는 천연 고무로 타이어를 제작해서 폐차할 때 부품을 아주 쉽게 재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한 친환경 컴팩트카로 미래형 친환경 자동차 콘셉트를 잘 구현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현대차의 트레일러 드론은 2대의 무인차가 트레일러를 밀고 끌면서 항만에서 목적지까지 물품을 운송할 수 있는 친환경 자율주행 트럭으로 물류 서비스의 청사진을 선보여 수상작으로 선정됐습니다.
카이스트 조천식 모빌리티 대학원이 제정한 퓨처 모빌리티상은 세계 최초의 국제 콘셉트카 시상식으로 세계 자동차 전시회에 출품된 콘셉트카 중에서 미래 사회에 유용한 교통기술과 혁신적인 서비스 개념을 선보인 모델을 선정합니다. 최근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가진 변호사의 이야기를 다룬 한 드라마가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이 드라마에서 주변인들은 주인공을 장애인이 아닌 그저 동료로 편견 없이 대하곤 하는데요. 네, 드라마가 아닌 우리 사회도 다름과 틀림을 구분하는 편견 없는 시선이 가득해지기 바랍니다. 뉴스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